오늘 저는 이제 오늘 주제인 그 갑상선암의 능동적 감시,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련 어떤 실제 환자 증례를 좀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최근에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왜 이제 중요하고 이게 이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지난 한 30년 정도 시간 동안에 갑상선 암의 이제 그 진단 당시에 크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2000년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는 갑상선 초음파가 이제 많이 시행되고 또 초음파 검사 장비의 어떤 해상도라든지 그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작은 수준에서 많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90년대까지 보시면은 2cm에서 한 4cm 사이 정도의 크기에서 한 반수 정도가 이제 진단이 됐다면은 그게 급격하게 이제 크로스오버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X자로 꼭 바뀌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1cm 이하의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크로 캔서라고 하는 작은 미세 유도암들이 이제 급격하게 진단이 증가되는 그런 측면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발표됐던 아주 유명한 이제 연구 결과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상태에서 진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토탈 사이레덱토미, 그러니까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한 사람들하고 그거보다 적게 수술한 사람들하고 이제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또 오른편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수술한 다음에 방사성 요드 치료를 한 사람들은 거의 사망률이 없는데 요드 치료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제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의 표준 치료가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고 수술 후에 방사성 요드 치료까지 하는 그게 이제 계속 시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작은 그 사이즈의 갑상선암 진단이 늘어나면서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뭐 과거와 달리 이렇게 작을 때 수술이 되면은 그 이후에 거의 재발을 안 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좋은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좀 공격적인 치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5년도에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좀 대폭 축소돼서 발표가 됐고 2016년에 뭐 그거에 기반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갑상선암 가이드라인 그 치료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주변에 이제 전이가 없거나 침범이 없을 때는 4cm까지는 옆절제술이라고 해서 갑상선을 이제 일부만 좀 작게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그 치료 강도가 축소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미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수술 범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갑상선 절제술의 범위가 줄어드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상선을 많이 잘라낼수록 뭐 암의 재발이나 이런 위험은 이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앞서서 이시훈 교수님 강의처럼 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그 위험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갑상선 수술 범위를 작게 하면 그 수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갑상선 암이 조기에 작은 수준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범위를 과거보다 작게 저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주 1cm 미만의 작은 갑상선 암들은 굉장히 느리게 이제 진행을 초기에는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할 꼭 필요가 없고 그 적극적 감시, 능동적 감시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다가 크기가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하는 증거가 보이면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또 주장이 있었고 앞서 이제 그 아키라 교수님들처럼 이제 90년대부터 선도적인 그런 연구를 해오신 결과들도 발표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능동적 감시도 이런 초기에 아주 조기에 진단되는 미세 유도암에서는
하나의 훌륭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갑상선 암이 이제 늦게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부적절한 대상군이라고 해서 갑상선 암에 이제 갑상선 주위 조직을 침범한다든지 또 어떤 그 주위의 신경이나 기도, 뭐 식도 같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인접해 있다든지 뭐 침범한 소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 림프절 전이나 뭐 당연히 원격 전이 또 이런 또 크기가 계속 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드물지만 이제 갑상선 유도암 말고 조금 예후가 안 좋은 종류의 갑상선 암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종류에 따라서도 적극 빨리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암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그 전체적인 환자에서 과거에 비해서 중증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 치료를 아주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개별 환자 수준에서는 좀 다양한 증례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자는 이제 뭐 이제 능동적 감시에 아주 그 좋은 그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8세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이고요. 이제 그때 초기 갑상선암이 이제 있는 발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mm 크기의 작은 그 캔서가 진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고 또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진행이 느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서둘러서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진단이 돼서 6년째 그냥 치료 없이 지켜보는데도 뭐 올 3월 달에 오셨을 때도 거의 사이즈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환자인데 76세 역시 여자분이고, 아까 첫 번째보다는 1.2cm니까 조금 사이즈는 크긴 하고, 이 갑상선 앞부분으로 약간 침범이 소견이 좀 보입니다. 피막 침범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분은 이제 그 이미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또 빨리 진행하지 않아서 않는 것을 보통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도 보통은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진단이 됐고 이제 2년 정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아키라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연령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진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7세 여자분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한 7mm 정도 되는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뭐 한 3년 정도 경과를 두고 지켜봤을 때 한 7mm에서 1.3cm 정도 이렇게 조금 크기가 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3cm면 뭐 병기로 따지면은 아주 큰 사이즈는 아직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종양이 계속 커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면은 계속 수술 안 하고 지켜보기도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인데 이제 이분은 마찬가지로 27세 여자분이고 좀 젊은 분이고요. 근데 이제 검진이 되는 데서 이제 아주 작은 4mm 정도 되는 유도암이 진단이 됐는데, 그래서 뭐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초음파를 했을 때 뭐 아직도 1cm 미만이긴 하지만 4mm에서 7mm로 어쨌든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통 갑상선암들이 이렇게 초기암에서는 1년 있다 봐도 대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진행이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분 같은 경우 결국에는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62세 여자분이고 한 1.2cm 정도 되는 이제 뭐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암이 진단이 됐는데요. 초음파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이 갑상선 중심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암도 사실은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기도를 이렇게 좀 침범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기가 작더라도 갑상선과 붙어 있는 뭐 기도, 그다음에 식도, 신경 이런 주요 장기에 이제 침범된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1cm 정도 사이즈까지는 사실 예후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과거처럼 뭐 2cm 넘어가서까지 이제 그때까지 그럼 꼭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2cm가 넘어가면 또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치료가 좀 과정이 좀 어려운 그런 환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은 이제 68세 여자분이고 2018년도에 2.4cm 정도 캔서 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림프절 전이가 계속 생기고,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도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자분이 되겠고, 근데 앞서 이제 이시훈 교수님 그 강의대로 이 수술을 이제 작게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덜 생긴다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수술했다는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위험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7번째 이제 환자는 35세 남자 분피 젊은 환자인데 굉장히 큰 사이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4cm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까지 한 4번 정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진행해서 폐 전이로 작년에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상태의 갑상선암인 경우에도 뭐 다른 암처럼 바로 뭐 그 사망으로 이어지고 이러진 않지만, 치료는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이나 이런 재발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67세 여자분이고 2016년도에 이제 3cm 정도 사이즈로 진단이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진단 당시에 뼈의 전이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방사능 치료나 동위원소 치료했고, 하지만 또 항암제 치료까지 썼지만은 뭐 결국에는 다 뼈, 폐, 간 이렇게 다 전이가 돼서 2019년도에 사망한, 이렇게 좀 진행이 빠른 그런 갑상선암도 분명히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cm 넘어가면 또 상당수는 굉장히 치료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수준의 위험도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환자의 위험도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 좀 아주 드문데, 이분은 이제 73세 남자분이고 갑상선 내에는 한 6mm 정도 아주 작은 캔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혈을 해서 다른 검사를 전신 이밸류에이션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종격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 가슴 그 폐 근처에 식도를 기도를 침범하는 이렇게 5cm짜리 전이된 병소가 이제 같이 동반이 된 그런 이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만 봐서는 또 우리가 적극적인 감시를 한다 그러면 뭐 드물지만 갑상선 외에 다른데 전이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감시를 해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사실 증례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 환자군을 봤을 때는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진단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초기에 발견이 된다. 이거는 뭐 이미 공인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과거처럼 침습적인 치료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최근에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도 분명히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과거처럼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된 환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 그 진단 시점에 그 초음파 소견이나 이런 것만으로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속도로 빨리 진행할지는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꼭 그 검사를 해서 진행 여부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